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지금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북한발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 당중앙 군사위에서 예고했던 군사적 도발을 보류하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돌연 북한이 왜 변한 걸까요? 중단이 아니라 보류하라는 지시를 김정은이 한 거는 왜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북한발 뉴스 속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에서 예고했었던 북한군의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을 일단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조금 전에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도발의 수위를 계속해서 올려왔는데 오빠인 김정은이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는 했다가 하고 오늘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미국의 항모 3척이 3년 만에 한반도 인근에 재등장했습니다. 혹시 북한 김정은 미국 항모의 재등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북한 도발 말라 압박.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의 압박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각 70여 대의 최신의 함재기가 탑재되어 있고 루즈벨트호와 니미츠함이 필리핀에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3년 전에 미국이 항모를 등장시켜서 북한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 시절에 미 항모 니미츠함의 궤적에 대해서 단독 보도한 적도 있는데요. 그게 지금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북한을 향해서 레드라인 넘지 말라라는 강력한 압박이라는 해석은 오늘 동아일보는 하고 있는데 이 압박이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군사도발을 멈추라고 했던 걸까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아예 멈추라고 한 게 아니라 보류하라라고 김정은 지시해서 아직 북한의 도발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요즘 이 뉴스가 뜨겁습니다. 알바하다가 인천공항 정규직, 취준생들은 공부하기 싫어진다. 무슨 사건이냐면 인천공항에 보안직 1,900명이 정규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상자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보안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간 대상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렇게 조롱식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 군대 전역하고 22살에 알바 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서 190 벌다가 이번에 정규직 됐다. 공채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글이 인천공항의 기존의 정규직들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개인 노력을 무시하고 허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 노조도 노도 갈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것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정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태년 의원이 집거 중인 주호영 의원을 찾아가서 화엄사에서 회동을 하고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물론 두 분이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상임위 구성에 합의를 본 건 아닙니다. 한겨레 신문은 내일 복귀 예정이라고 하지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중국 쪽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이 GPS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만든 건데 이번 중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 GPS의 능력은 10cm만 움직여도 이 위성이 다 잡아낸다고 해요. 이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민감하고 은밀한 움직임까지 위성으로 다 잡아내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첩 16쪽이 70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을 그린 겸재도 놀라서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서울신문은 썼습니다. 보물, 정성, 화첩이 다음 달 15일 경매에 출품된다고 하는데 경매가가 70억을 넘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하신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번에 득표율 1등 소신의 아이콘 박용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국회의원 3손 출신의 당대표급이 돌직구에 떴죠. 김영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정은직 청와대 출입기자 국회반장 출신의 베테랑 기자입니다.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키워드일지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보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 돌연 군사행동 보류하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항모를 세 척이나 띄워서 김정은이 겁먹은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과연 김정은의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발 긴장 고조가 끝난 것인지도 과연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열창. 조국 전 장관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는데 열창을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상해. 어제 법사위에서 범 여권의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총장도 법사위에 출석해서 업무 보고하라. 왜 그거 안 하냐? 참 이상해.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범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죠. 북한의 김정은이 예고했었던, 협박했었던 군사행동을 보류하라라고 어제 열렸던 당중앙군사위에서 지시를 했다라는 게 조금 전에 알려졌습니다. 이 얘기대로라면 북한 지도부가 마음이 바뀐 건데 여동생인 김여정이 저주에 가까운 조롱성 협박과 비방의 말을 쏟아낸 게 엊그제인데 돌연 오빠는 그거를 보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펴보시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당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주재했는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라. 그거 대한민국으로 군사행동하는 거 일단 가만히 있어봐. 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조금 전에 알려졌어요. 자, 그렇다면 북한군이 예고했던 군사행동은 뭐였냐? 아시다시피 네 가지. 첫째, 금강산과 개성의 병력 배치. 둘째, 비무장지대의 초소를 재진출. 셋째, 1호 전투근무 체계로 격상. 넷째, 대남전단 살포. 1200만 장까지 인사해 놨는데 이거 안 뿌리겠다는 거예요. 금강산 개성지구에 병력 배치하는 거 일단 멈추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알려진 뉴스 속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먼저 보도해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북한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 지금까지 지시를 했고 북한 군이 크게 네 가지로 도발 준비를 했잖아요. 대남 전단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가 봤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빠인 김정은이 허가하지 않고서 여동생이 독자적으로 벌일 리가 없었을 텐데 그 말인즉슨 남매 간의 이심전심으로 준비해 왔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겁니까? 예, 어쨌든 북한이 도발 움직임 그리고 북한이 그 위기 국면을 고조시키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김정은이 등장을 했는데 군사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죠. 처음 등장해서 어제 직접 화상으로 회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북한 매체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여정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여태까지 위기 국면을 조성해 왔죠. 김여정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결국 김여정과 김정은이 역할 분담을 해왔다 이런 이제 추측이 더 가능한 그런 대목이겠죠. 그래서 김여정이 어떤 감성적으로 위기를 조성해 왔다면 다시 이제 김정은이 나타나서 어떤 냉정하고 좀 이성적으로 어떤 전략가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쿨다운 그런 시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어차피 여동생이 오빠의 제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다 알지만 알고서도 국합 배드캅으로 이른바 짜고서 역할 분담을 했다. 근데 전 역할 분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루어진 도발의 1차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는 이미 대북 전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경 입장을 밝힌 상태고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나선 상태고 또 어떤 메시지도 충분히 전달했다. 언제든 위기는 고조시킬 수 있고 다만 파국을 원치 않는다. 이제 답은 한국 정부가 내놔라.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얻을 건 다 얻었다. 내부적으로도 김여정을 제2인자로 충분히 각인시키면서 또 지금 현재 경제 위기가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충분히 인식시켰다. 이렇게 1차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물론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보류겠죠. 이거는 폐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략적 보류라고 봐야겠죠. 뭐 칼이라는 게 늘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사실 빼고 나면 이제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전략적 보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지가 아니라 보류. 그 그렇죠. 말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히려 공이 우리 정부에 넘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지금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고 어떻게 행동할지 더 고민스러운 대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의 김남매가 이미 얻을 건 다 얻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이재명 부장의 개인적인 해석 들었는데 김용태 의원님,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의 도발이 멈췄구나라고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이 남매는 돌변할 수 있다.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위기 국면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을 바꾼 게 우리 정부의 물밑 접촉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북한 김남마의 독재적인 선택인 겁니까? 참 이 문제를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사실 이 위기가 이렇게 확 커지지 않아서 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모든 키는 김정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찜찜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이 김정은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하나는 일단 정말로 이 일을 크게 키웠다가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지금 이 대남 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중간에 볼턴의 이 자서전이 전 세계적인 지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묘하게 볼턴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소위 그 주류 공무원 사회 그리고 트럼프와의 의견하고 갈렸다라는 게 이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의견은 어찌 보면 김정은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미국의 공무원 주류 사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있었다는 게 좀 드러났기 때문에 예.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신호를 보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건 이거예요. 혹시 지금 김정은의 저런 판단에 네. 남한의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을까? 그게 지금 사실 궁금해요. 예. 볼턴 회고록에서 사실 짐작은 했는데 그렇구나라고 이제 드러났던 게 남북 간 한 라인이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연락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공개됐잖아요. 예. 사실 한 라인이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한 라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사태가 이만저만하니 더 이상 지금 위기를 만약에 조장했다가는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설득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입장을 바꿨다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겠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이 사태를 파국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김정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당근을 주고 달래서 될 문제는 아닌 거는 분명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볼턴의 주장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미 이번 국면에서 남북 간의 한 라인을 북한이 끊겠다고 먼저 예고했기 때문에 윤태곤 실장님, 만약에 한 라인을 북한이 끊었다고 하지만 한 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한 라인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있죠. 우리 정부가 야 그만해 우리 700억 손해 봤잖아 이제 그만해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김정은이 이거 며칠 전에 자다가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보세요. 그 개성 폭파한 그 전후로 해가지고 폭파해서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특사를 간청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훈 국정원장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특사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 그리고 우리 측의 그때 답변이 무례한 행동이다. 이런 비공개 제안에 대해서 공개한 건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두 가지를 종합하면은 우리가 제안하고 북한이 거절한 거지 않습니까? 예. 제안은 무슨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연락선은 있다. 그렇죠. 그 연락이 되고 있다라는 방증이 거기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끊긴 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연락선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은 삼자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대화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그때 외교안보 원로들 만났을 때도
뭐 안타깝다 예. 이런 발언들 그리고 뭐 실망했다 발언이 나오니 보도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아니 북한에 대해서 직접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제 반박을 했고 그런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대화일 거고요. 뭐 전반적으로 오늘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두 분하고 예.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이 있었죠. 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직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그 말씀 하시고 좀 욕을 먹긴 했는데 예.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지만은 9.19 군사 합의 파기는 아니다. 예. 냉정하게 볼 때. 그럴 말을 했는데 그 앞서 이야기했던 북한이 예고했던 4단계를 밟으면 파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행동을 일단 멈춤한 거겠죠. 일단 멈춥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지금 사실은 볼턴 회고록의 폭로로 야기된 논란은 한반도의 운명을 과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와 관련된 근본적인 의문점이 야기됐다는 건데 이번 국면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북한은 잃은 게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의 자산 700억 원을 잃었고 우리나라에 논란이 된 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삐라를 보내는 행위를 제한을 한다라는 어떤 논란적인 것을 우리는 손해를 봤잖아요. 이른바. 앞으로 북한 김남매가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다시 우리에게 이런 재산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위기감? 네. 우리 돌직구쇼 끝나고 나면 2, 3알로 유튜브 진행하잖아요. 방송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지금 유튜브 하나씩 다 운영하고 있는데. 박용진 TV 하잖아요. 네, 박용진 TV에서 어제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 대표 이렇게 모셔다가 대담을 했는데 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턴 회고록의 역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트럼프는 망했다. 완전히 언론용 사진 찍기만 혈안이 돼 있었고 김정은과 협상은 전혀 관심 없었고 하노이에서 밤새 청문회 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엄청 이렇게 좀 쌍스럽게 얘기하면 열받아 있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물론 재선을 앞두고 있어 여러 가지 지금 본인도 조급함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볼턴 회고록에서 볼턴이 얘기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북핵 관련 협상은 이제 다 실패한 거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 보여주려고 지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그래서 그래 볼턴 네가 틀렸어라고 북한과의 어떤 획기적 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국면을 다시 전환시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만들어 내릴 수도 있다. 오히려. 예, 오히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북이 일을 더 막 악화시켜요. 그거는 진짜 별로 적절하지 못한 태도. 그러면서 정욱식 대표가 했었던 얘기는 지금까지는 북이 하는 모든 행동이 물론 우리 자산을 폭파시키는 황당한 일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자기 안방 안에서의 조치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민들을 향해서 날강도 같은 짓을 저쪽에서 했다 이러면서 내부 선동과 홍보에 되게 치중을 했고 내부 단속에 되게 치중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악화시켜 왔는데 북이 가장 예민한 게 뭐냐면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에선가 국지적으로 도발을 서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영토로 포탄 날아오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비례적으로 바로 대응해야 되고 당연히 응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북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마당에 한미 군사훈련 좀 멈춥시다. 자제합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북한이? 예, 밟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사태 악화를 하지 않기 위한 그 노력을 어떻게 기울일 건지를 우리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 국면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조금 그런 건 아까 김진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남매 간에 긴밀하게 서로 만나는 서로 관계에 1위와 2위 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위는 막 남쪽에 대해서 험한 얘기 쏟아내고 폭파시켜버리고 1위는 그래 보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갖고 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기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 국면을 관리해 나가는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서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과 고민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요. 지금 어쨌든 막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 물 한 잔 정도의 이 냉각기가 생긴 것과는 같다. 요거를 잘 활용해보자는 고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공통점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 자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 이런 얘기도 오늘 종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항모 세척 띄운 미국, 북한 도박말라 아빠. 앞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소개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박용진 의원 표현대로라면 열받았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때문이든 북한 때문이든 어찌됐든 미국의 항모 세척이 인근에 왔다는 거예요. 한반도 인근에. 이게 3년 만이라고 합니다. 북한 도발 때는 합동 대응할 수 있다. 군사적 대응 해봐. 군사적 행동 해봐. 미군이 해봐. 선 넘어봐. 밟아봐. 뭐 이런 제스처를 지금 주고 있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방부 출입했을 때도 한반도 긴장 국면에 돌입했을 때 미국의 니미츠함이 비밀리에 전개했던 걸 제가 그때 단독 보도한 바도 있는데 3년 만에 그 국면이 지금 다시 됐다라는 건데 뭐 그거는 북한 김정은의 마음속이니까 우리가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재명 부장. 북한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측이 삐라를 북으로 날리는 데는 제약이 있을 거예요. 북으로는 그걸 얻었죠. 정말로 싫었던 삐라를 이젠 안 봐도 되겠구나 하는 걸 얻었고 북한은 700억 원 되는 우리 자산에 대한 화풀이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700억 원의 국민 자산이 날아간 것과 관련돼서 이제 북한에게 더 이상 책임 안 묻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지금 묻고 야당에서는 사실은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시효를 두지 않고 언제든 나중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론도 분명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실효적 가치 별로 없는 거죠. 그걸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뭐 그 700억에 지금 어떤 대북 정책에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굉장히 뭐 긴장 국면에 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일단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다 일단 멈춤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엑셀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걸 또 염두에 둬야 되고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항공모함이 세척이나 한 번 더 주변에 이제 전진 배치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뭐 언제라도 도발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럼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 근데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일단 비핵화라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비핵화 없이 뭐 대북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다시 비핵화 대화,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숙제일 텐데 사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재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슈를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멀리 해왔는데 사실 지금 북한의 도발 그리고 볼턴 회고록 때문에 어쨌든 북한 이슈가 아까 박영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재선을 위해서라도 새롭게 북한 이슈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700억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어쨌든 그게 되려면 대화 국면이 만들어져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다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 국면을 다시 만들어낼지 이제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김진 앵커가 이야기한 게 되게 딜레마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북한이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추가 나쁜 행동을 예고했다가 멈췄잖아요. 안 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직히 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쁜 짓 2번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만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대화의 물꼬를 칠 것이냐. 다시 잘해줄 거냐? 항상 남북 관계에서는 이게 문제였어요. 나쁜 행동에 나쁜 응답, 좋은 행동에 좋은 응답, 뭐 티포텟이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이 나쁜 행동을 북한이 긴장을 딱 고조시켜 놓고 그다음 싹 풀면서 대화 국면 넘어간 거. 이게 알면서 당했고 몇십 년 동안 반복된 거거든요. 이 알면서도 당한 거다. 근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국면이 있어요. 예. 박근혜 정부 때요. 남북 관계에 잠깐 대화가 본질적으로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예. 언제냐면은 목함질의 도발 직후입니다. 목함질의 도발이 되고 긴장이 확 고조됐다가 남북에서 최고위급 그때 이제 우리는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국측에 직접 대화까지 연결됐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거를 이게 독이 든 사과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남북 관계 이런 딜레마적인 거 그리고 국민들의 지금 감정 그 개성 남북 연락 사무소가 이렇게 묻어진 거. 그 다음에 또 야당은 뭐라고 할 것인가? 여기 김용태 의원님 예. 말씀 계시냐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시그널을 보낸 건 맞는데 여기다 대놓고 당장적으로 사과하고 원당 복구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복잡한 문제. 복잡한 문제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와중에 국내에서는 정부와 삐라를 살포하는 탈북 단체 간의 갈등과 진실 게임 공방까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50만 장 날렸다. 아니야, 그거 북으로 안 넘어갔다. 대북전단 진실 공방.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제 오후 11시에서 12시
자유북한운동연합 시민단체죠.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있는 경찰 추적을 피해 파주에서 대북전당 50만 장을 내보냈다. 1달러 지폐 2,000장 등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렸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전 강원도 홍천군에서 날렸다는 그 대형 풍선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8시간 만에 저거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50만 장 날렸다는 건 허위사실. 북한까지 풍선은 하나도 안 갔다. 홍천에서 발견된 풍선 1개가 전부다. 박상학 측 사무실 주거지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예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풍선을 20개 보냈는데 하나만 홍천에 떨어진 거다. 전단 살포 사실 여부는 북한에서 대답 올 것이다. 정부 설명이 거짓이다 라고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반응은 없는 상황인데 박상학 대표가 날렸다는 그 풍선 홍천에 하나가 떨어졌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풍선, 대형 풍선 20개를 보냈다. 그 안에 대북전단 50만 장 이런 거가 담겼다는 시민단체 말이 사실이냐, 아니면 북으로 넘어간 건 하나도 없다. 홍천에 떨어진 거 이게 하나가 다다라는 정부 말이 사실이냐 라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부도 그렇고 박 대표도 그렇고 호들갑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이거 개인 의견입니다. 네네, 이거 개인 의견. 19개가 갔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박상학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입 회원들 통해 가지고 보낸 거다. 그 밤 12시쯤에. 그러면 신입 회원들이 뭐 여러 군데서 뭐 보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사실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상 예.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일 뿐만 아니고 지금 요즘 유행하는 집단 지성의 근본이거든요. 이렇게 집단 지성이 되려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역사가 발전하고 생산력이 발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범사에 때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들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당한 그 시기가 있는데, 과연 지금이 저런 삐라를 갖다가 날릴 때냐. 그 목적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명분, 두 번째 실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돌직구쇼에서 최초로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김정은이 이런저런 행위를 갖다가 보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쪽으로 뭐 1,000만 장 넘는 그 삐라를 갖다가 날리겠다라고 한 걸 보류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런 걸 갖다가 날리는 게 명분적으로도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정부에서는 북한으로 넘어간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삐라를 갖다 날리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북한에 떨어지게 하고, 그 북한에 떨어진 삐라를 북한 주민들이 봐서 여러 가지 이제 심경의 변화를 갖다가 일으키게 하는 게 아마 박상학 대표가 원하는 그 효과일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실익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대부분의 국민들, 이 박상학 대표를 갖다가 평소에 뭐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 주위에서는 상당 부분 다 비판적인 그런 역효과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왜 저런 행동을 갖다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예. 제가 처음에 모두의 호들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온갖 조치를 갖다 다 해가지고 주거지에 강력하게 대해서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마땅하게 대응할 만한 그 방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법을 갖다가 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이제 물품들을 갖다 반출하는 걸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장 3년 이하 징역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북으로 넘어간 게 하나도 없는데 박상학 대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규제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이게 반출에 해당하는 것이냐, 반출이라고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예 넘어가지도 않았잖아요.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넘어가지도 않았으면은 그 행위 자체가 반출로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부 발표가 넘어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거의 뭐 그거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그걸 왜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이거는 앞뒤가 모순이 되는 거죠. 김용태 의원님, 양측의 주장이 참 극단적이에요. 50만 장 중에 대부분이 넘어갔다. 네. 한 장도 안 넘어갔다. 자, 근데 저는 저 문제보다 이 시점에서 오늘 이제 김정은이 도발을 일단 보류한 시점에서 지난 3년간을 좀 냉정하게 좀 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그다음에 미국의 공무원 주류 사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 북한 이 사자로 놓고 봤을 때 트럼프는 두 번의 이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또 이미지를 제고시킨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는 일단 평화 무드를 통해서 거의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에서 압도적인 이익을 얻은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 미국의 주류 공무원 사회, 물론 네오콘으로 지금 비판받고 있지만 그거는 네오콘 일부 볼턴 같은 일부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주류 공무원 사회에서는 북한의 제재는 비핵화의 초입 아니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까지 풀 수 없다라는 게 다 관철됐던 그런 겁니다. 남은 거는 이제 김정은인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그다음에 미국 공무원 주류사회 남한만 이득 보고 자기는 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도발을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뭐 김정은은 더 이 위기를 지금 보류했지만 높여나갈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남한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비례 원칙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뭐 확성기 만약에 저쪽에서 세운다. 당연히 확성기 만들어야죠. 다음에 북한에서 도발을 한다면은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례 원칙을 쓰는 것은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도발을 재발시키는 역할도 반드시 한다는 것. 이거 분명합니다. 금방 우리 윤 소장님께도 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이 한 발 더 나갔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끌려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실 상황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예. 그냥 여기까지 끌려온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책에 도대체 문제를 푼 게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저는 지금 단기간에 그냥 지금 북한이 보류했으니까 북한이 원하는 걸 조금씩 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언발이 오줌 넣기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북한 이 전단 보내는 거 문제 있잖아요. 예. 북한이 반발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주자라는 방식으로 좀 처리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전단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PNR 진짜 1200만 장을 찍었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일부에 돈을 들여 찍고 그다음 확성기를 뭐 아마 창고에 있는 걸 가져 나와서 설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저는 대남 심리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이 삐라의 논란인 거죠. 그 삐라의 논란이라는 게 굉장히 이중성이 다 있는 거죠. 뭐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접경 지역의 위협이라는 또 그런 위협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논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심리전에 우리가 지금 말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분명히 그런 점에서 사실 정부도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가 대남비라는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도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해왔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통일부가 남북교류 협력법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과거에 만든 법을 끄집어내서 지금 처벌하겠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것도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도발의 보상에 따랐죠. 그게 나쁜 보상을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이제 대북 관계라는 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대화 없는 압박도 문제지만 압박 없는 대화도 분명 문제다. 그래서 현 정부도 대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어쨌든 좌표를 좀 수정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 골고루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 관련된 주요한 뉴스 속보 나오면 언제라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열창을 했습니다. 왜 노래를 한 걸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갈 길
길 따라서 걷다가 바닷가 마을 지날 때 착한 마음씨의 사람들과 밤새워 얘기하리라. 오늘 밤도 꿈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모습들 바다가 다같이 지면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안겨주는 그대의 정든 품으로. 이야! 멋있다, 조국! 야! 멋진 사람이구나! 조 전 장관의 열창을 들었습니다. 자, 이 영상 말미에 뭐가 나왔을지, 조 전 장관이 왜 이런 노래를 부르며 영상을 공개했을지 함께 보시죠. 유튜브에 조국 노래 부르는 영상이 공개됐고, 류형수 TV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모처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는데요. 이 조국 전 장관의 열창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압박이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이 영상에 윤석열에게 특검을 하자라는 청와대의 청원의 동의를 독려하며 웹페이지 주소가 함께 게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이거 수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 특검에서 윤 총장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라는 청와대의 청원을 독려하는 웹페이지 주소에 해당 청원이 10,000명 이상이 지금 동의가 급증을 했다는 것도 24일 오전 7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청와대 청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런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조간신문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표대로라면 해당 청원 동의자 수가 이렇게 늘었다면 일정 정도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도 본물을 한국에서 슬픔도 보이고 슬픔을 다 내려다 놓은 홀가분한 모습이 보인다. 힘내시라. 당했던 것만큼 되갚아줄 기회가 곧 다가올 것이라 기대된다. 장관 이전의 편안한 일상이 되시길 무한한 존경을 보냅니다. 화이팅! 이라고 댓글들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이 조 전 장관의 노래 부르는 영상을 지금 처음 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소감이십니까? 남 노래하는 걸 평하기에는 제 노래 실력이 너무 없어서 예. 평하기는 좀 그렇고요. 글쎄요, 저 노래를 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이나 노래의 선곡 그리고 가사와 윤석열 총장 특검을 어떻게 연결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유영수 TV의 제작진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된다. 예.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당대표께서 윤석열의 윤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더 언급하기도 아니, 뭐한데요. 묵비권 행사하신 겁니까? 지금 방송에 나오셔서? 묵비권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대통령이 반부패 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이렇게 기관을 이렇게 특정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갈등이 있어 보이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두 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인권 관련한 개혁 그리고 반부패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성과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어서요. 저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런 여러 의혹 제기라든지 특검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검찰이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이 같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인권 그리고 검찰 개혁 그리고 어떤 반부패와 관련된
적극적인 수사 이런 부분들에 성과를 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 전 장관의 그 노래 실력이나 이런 선곡과 관련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 이런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윤 실장님이 기자하셨잖아요. 네. 이 뉴스가 그냥 조 전 장관이 지인들 만나서 노래 부르고 영상 공개했다면 아마 이 소중한 돌직구쇼에 시간을 할애해서 보여드릴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은 뉴스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공개한 측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특검을 동의하라라는 청원글을 결부시켰기 때문에 지금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특검 이야기는 저는 요 기사 보고 처음 알았어요. 예.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공수처에서 윤석열 총장 다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봤는데 그런 것 같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게 이슈가 되느냐. 최근에 이제 법사위에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 생각하고는 다르게 많은 의원들이 이제 검찰 압박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게 전략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컨대 방통심의위에서도 민주당 몫으로 된 분이 SBS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럼 지적할 수 있어요. 방통심이 그런 거 지적하는 데니까. 근데 이게 검찰발 보도를 받았어가지고 조국 장관에 대한 잘못된 보도들을 이렇게 물꼬를 텄다.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조국 장관을 자꾸 꺼내는 것은 야당이나 이쪽이 아니라 여권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게. 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 그 말씀이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 전국 전반을 운영하는 국정의 차원에서 볼 때는 별로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까 남북관계 이야기도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지금 정부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을 향해가지고 지금 우리 북한이 저러지만은 대의를 생각하고 북한이 일단 한 발 멈췄으니까 우리는 뭔가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제3차 추경에 대해 가지고 예결이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방점을 실어야 되는 건데 이쪽에서는 이러고 있고 저쪽에서는 조국 윤석열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겠다라는 것인지 저는 그러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한쪽에다 힘을 실어야 된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나 이런 쪽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가? 머리는 가는데 마음은 저쪽으로 가는 건가? 좀 헷갈려요. 그렇군요. 김용태 의원님 이 노래가 나들이라는 노래인데 가사 중에 지치면 돌아오리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딱 33년 전 제 대학 다닐 때 학교 앞 주점 이 정말 붉은 조명 아래 막걸리 놓고 부르던 선배의 모습이 소환됩니다. 기타 치면서. 이분들 되게 이제 노동 현장에 정말 들어가겠다.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갖고서 막걸리 한 잔 놓고 저런 노래를 목 놓아 불렀던 모습이 기억나고요. 또 간혹 이분들이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영웅담, 자기 어떻게 파업을 조직해서 이 회사를 타격했는지 정말 대단한 이 모습을 보이면서 노래를 불렀던 모습 기억납니다. 저는 참 저 빤한 얘기를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다 국민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빤한 얘기가 뭐냐면 어제 엊그저께죠. 문재인 대통령의 무건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참 이거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의 영이 서지 않아서 막 떠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뻔히 알면서 짜고 치는 것인지 헷갈려요. 딱 오늘 뭔가 박용진 의원 보니까 이해찬 대표의 영이 딱 먹히는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무건을 딱 얘기를 하셨는데도 여러 지금 의원들 특히나 김두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속내 다 아실 분이신데 저분이 아예 그냥 윤석열 총장 물러나라 대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법 뱀장으로 하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무언가 지금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 몰아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이제 몰아내기가 본격화되었고 특히 공수처 가서 공수처의 어떤 이런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 전에 아예 이 전부터 아예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겠다 이런 의도가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압박들을 가하는 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윤석열 총장은 이미 신뢰를 잃지 않았느냐.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기함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를 누가 잃었다는 거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의원들, 다음에 지지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신뢰를 더 얻고 있고 현재 굳건하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께서 하실 일은 문재인 대통령 말 맞다나 인권, 특히 반부패 수세에 전력을 다 기울여서 지금 드러났던 모든 나임 사태부터 해서 다음에 정의기억연대, 뭐 하여간 이 정치 권력, 다음에 부패, 경제 이 부분에 대해 관련된 것 샅샅이 파헤쳐서 국민들 신뢰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컨대 짜고 친다라거나 혹은 뭐 이제 범 여건에서 윤 총장을 그건 제 견해입니다. 분명하다라는 건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자 드리고요. 입단속을 했고 함구령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윤석열의 윤자도 안 꺼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두관 의원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법뱀장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꾸라지를 넘어 법뱀장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수준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문 대통령이 원론적인 말만 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현 정부를 좌파 독재 프레임에 가두고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무산시키려는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법뱀장어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아니지만 열린민주당의 최광욱 대표는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눈밝은 시민들은 검찰총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를 반복한다면 주권자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검 인권부장이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를 통솔하듯이 조사를 담당하도록 한 윤석열 총장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앞서서 김용태 의원 말씀 주셨지만 김두관 의원 정도면 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의 뜻을 모르실 분이 아닌데 네네. 이 대표의 함구령이 김두관 의원에게는 먹히지 않는군요. 그러신 것 같고 그다음에 법뱀장어란 말은 사실은 좀 모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습니까? 같다. 그런 생각도 사실 저는 들어요. 뭐 저한테 안 그러겠지만 누가 저한테 무슨 뱀장어다 그러면은 뭐 저 날씬해서 좋다 뭐 그런 이야기로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최강욱 의원 이야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생각해봐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다 그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그 대검에서 인권부가 무엇을 하느냐, 감찰부가 무엇을 하느냐 다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갖다 찾아봤는데 인권부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해자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인권부에서 하는 거예요. 감찰부에서는 뭘 하냐면은 검사를 대표로 하는 검찰청 직원들의 비위를 찾아내서 징계를 갖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검사에 대해서 징계할 때는 또 검사가 이제 높은 분들이니까 검사 징계법이라고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예. 그 검사 징계법 제가 또 봤더니 예. 기본적으로 검찰청 직원들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징계할 때는 시효가 있어요. 징계 시효가. 원칙적으로 3년이고 길어야 아주 특별한 사건 같은 경우에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윤 총장을 뭐 굳이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시간부터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지나간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효과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거 뭐 시효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걸 감찰부에 넘겨가지고 감찰부장이 이걸 한다고 한들 해당 그 검사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시효 5년이 이미 한명숙 사건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훨씬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그 증인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듣고 나서 보니까 아 그럼 이게 인권부가 맞다.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아직 그 원우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가 아직 꾸려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공수처가 꾸려지게 되면은 지금 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직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잖아요. 전직 검사에 대해서도. 전직 검사에 대해 이 부분은 법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최광욱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감찰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공수처가 제대로 이제 그 출발을 갖다 하면 출범을 하게 되면 그 공수처에서 하면 될 일이다라고 윤 총장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권부에서 한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최광욱 그 의원도 그렇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견으로 들면서 어쨌든 윤 총장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약간 절충적으로 그럼 두 군데서 다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 1차 업무 보고에서 의원이 그날 안 나왔길래 또 한 번 잡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그냥 국민들이 다 같이 검찰청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다만장이 나오는 거냐? 총장이 나오는 거냐? 이거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검찰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되고 있으면 적어도 저희가 업무 보고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까? 국정감사 때를 제외하고는 이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두 분의 이제 기자 출신들에게 물어볼게요. 네. 법사위에서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업무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김진애 의원은 그게 정말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라고 일단 하는데. 뭐 법적으로는 받아라 받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검찰과 이런 관련된 것은 대체적으로 많은 게 국회는 관행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있고 윤호중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정감사 때 검찰의 사무보고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요. 지검, 고검, 또 때는. 대검에는 예. 이제 검찰차장이, 대검차장이 나와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관행이고, 뭐, 김진애 의원께서 전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정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관행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게 김진애 의원의 빅픽처가 아닌가. 아, 빅픽처다. 네. 김진애 의원이 원래 건축가, 건설 전문가로 10대 때 비례대표도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그걸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국회 입장에서도 그쪽을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법사위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율사 출신이고, 청와대 비서관 담당했던 최강욱 의원은, 법사위 희망인데, 국토위로 왔어요. 맞아요. 이게 둘이 이게 사보임 하려고 하는 그림 아닌가라는 시각이 이제 야권이나 이런 쪽에 돼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 예, 그러면 그 기사도 많이 나왔죠. 김진애 의원은 나 법사위 이게 잘 몰라 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게 빅픽처인가. 아, 잘 모르는 소리다. 예, 싶고. 이런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 아까도 우리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윤 총장 이야기 자꾸 나온 게 뭐 할만하니까 하는 거겠지만 국민들한테 어떤 느낌을 줄 것이냐. 자, 대통령께서 어제 진행한 게 반부패 관련 회의였었고 우리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과거에 법사위를 중심으로 뭐 진행이 됐던 이런 논의들은 뭐 재벌 봐주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뭐 라임 같은 이런 금융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야당 의원들은 진보적인 의원들은 주로 뭐 노사분규 같은 데서 왜 검찰이 사측 편만 이렇게 드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항상 많았던 게 통례였어요. 그렇죠. 진보 보수가 갈라지고.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은 박용진 의원 정도 제외하고 뭐 삼성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라임 이런 일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해요. 모든 전선이 이제 윤석열, 뭐 한명수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저분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밖에 못 받아들이죠. 야당의 정진석 의원은 이 법사위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의 개인 견해입니다. 집권 세력은 이제 윤석열 죽이기의 무대를 법사위로 바꿨다. 윤 총장 구속 수사가 목표다. 법사위 장악의 진짜 노림수는 공수처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서로 협력해달라라는 양두구육, 여권의 빅마우스를 총동원해서 윤석열 등에 칼을 꽂게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국회 반장 출신. 예,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가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여권에서 지금 문제 사건의 윤석열 총장의 주요 문제가 그러니까 지휘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그게 적절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뭐 비리가 있고 범법 행위가 있으면 뭐 특검이라 당연히 받아야겠죠. 총장이라고 그래서 뭐 예외일 수 없는 건데 그 문제가 어쨌든 수사 지휘권 행사했는데 그 지휘가 적절한 문제고 그 지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 뭐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휘권을 가지고 이걸 특검을 하자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저는 특검을 하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앞서고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닌가 싶고. 이거 개인 견해입니다. 예, 그리고 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상충되는 두 가지 가치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또한 법무부 장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연 법무부 장관이 어느 한쪽의 역할만 해서 되지 않는 거고 그 양쪽을 좀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저도 오늘 동아일보 칼럼을 보고 알았는데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1988년도에 김영삼, 노무현 전 당시 의원이죠. 두 의원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당에서 검찰총장 임기 2년을 왜 만들었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친여 지지하는 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윤통현 실장님 잘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 정부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박 의원님도 여러 차례 얘기했죠.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에 자꾸 여권이 집중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이게 총선 압승에 대한 어떤 여권의 태도가 맞나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물론 당 지도부의 입장은 윤 총장에 대해서 압박하지 말라라는 게 박윤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주류 의원들 입에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발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와 협력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냈다라는 부분 높아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우태 의원님. 근데 참 이상도 하죠. 조만간 공수처가 발족될 텐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제 검찰 개혁에 이제 정말 막이 올라서 막 진행될 텐데 왜 그 얼마나 웃겨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공박하면서 사퇴하라 공격하는 걸까요? 사실 조국 장관 사건, 다음에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다 기소됐잖아요. 그러면 기소됐으면 법원 가서 할 문제지 윤석열 총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마 윤석열 총장이 계속 총장으로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건들도 더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혹시 노파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임 사건 끝나지 않았죠. 다음에 나임 사건과 거의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옵티머스 소위 이 사건도 이제 경제계에서 이제 지금 거의 폭풍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건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우리 진중권 교수도 얘기했지만 무언가 지금 유시민 작가를 중심으로 한 그쪽 재단, 노무현 재단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금 이 여권의 집중 포화는 단순하게 이 공수처 이 발족에 따른 일종의 견제구 차원이 아니고 다음에 조국 사건이나 이 울산 사건에 대한 일종의 화풀이성 이런 소위 보복성 이런 게 아니고 아마도 검찰이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권력형 부패 특히나 여권이 관여될 수도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사전 물타기 내지 압박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윤 총장과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앞풀 시간인데 오늘 앞풀에 상당히 논쟁적인 사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단국대학교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는 대자보 붙이는 게 재판까지 할 일이냐, 학생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학생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입니다. 첫 번째 앞풀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러시아에서 온 선박에 집단 감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됐다라는 거죠. 어쩌면 러시아에서 이미 확진이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대자보 유죄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 내렸습니다. 이 대자보 사건의 전말부터 좀 상세하게 함께 보시죠. 피해자도 괜찮다는데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 유죄.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여러 제하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25살 A씨가 단국대 천안 캠퍼스 4-5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부착했습니다. 그냥 대자보입니다. 다른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고 보수성인 단체에 소속된 바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나의 시진핑 충견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친중국 성향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담긴 대자보였습니다. 당국대학교 측의 입장부터 좀 볼까요? 당국대 관계자가 당연히 재판에도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견을 냈어요. 대자보 확인한 후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서 신고가 아닌 업무 협조 차원에서 경찰에 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당국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침입범이다 라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재판에 회부가 됐죠. 재판 과정에서도 당국대는 A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 없다, 처벌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대학생을 상대로 건조물 침입 혐의, 건조물 침입이에요? 벌금 50만 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국대, 아니 이 사건이 재판까지 와야 할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해본 것도 없고 처벌 원치 않는다니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건조물 침입죄는 주거 평온을 해칠 때 성립하는데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당국대 측이 피해를 본 게 없다라고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한 만큼 범죄 자체가 성립 불가하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한 바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죄가 선고된 이번 대자보 사진도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대자보 4-5장을 붙였습니다. 보시면 시진핑 주석의 사진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담겨 있고 내용은 아까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주로 홍콩의 자유화와 관련돼서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런 중국에 닮아가는 건 아니냐라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 주로 이루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유죄가 됐다는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주거 침입죄가 간단해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이 주거라고 하는 게 일반 집뿐만 아니고 그 대학 같은 경우는 큰 건물이니까 이제 건조물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포함이 돼서 건조물 침입죄가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침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침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침입의 개념이 무엇이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게 침입이거든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또 뭐냐? 결국은 그 건조물을, 집이나 어떤 그런 건조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이 침입이다. 이렇게 쭉 정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 예. 대학교는 대학생만, 그 대학의 학생이나 교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아니면 뭐 그 대학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쭉 가다가 뭐 신촌이나 뭐 아무데나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학이라고 하는 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중요한 판례가 그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초원복집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초원복집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은 초원복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밥 한 그릇 시켜 먹었죠. 복국 한 그릇 먹고 거기에 이제 도청장치를 심어 놔가지고 그 도청장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밀을 이야기한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다. 이게 초원복집 사건인데 여기에서 그 도청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까지도 인정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범죄 행위를 갖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할 줄 알았으면 그 식당 주인이 이 사람 못 들어오게 했었을 것이다 라고 그 의사를 추정해가지고 주거침입죄를 갖다 인정을 갖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 하면 법원이 판사가 네네. 지금 대자보로 붙인 것 자체를 범죄 행위로 인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를 판사가 제 생각엔 좀 착각을 갖다가 한 것 같은데 착각을 했다. 제 생각엔 사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러한 대자보를 갖다가 붙이는 것이 범죄 행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대자보를 붙이는 게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국대에
그 담당자, 관계자는 이런 그 대자보를 붙일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 캠퍼스에 못 들어오게 막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을 것이다라는 게 판사의 생각인데, 그런데 지금 기사에도 나오지만 단국대에서는 우리가 고발한 게 아니고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 뿐이고, 심지어 법정에서 처벌의 의사를 갖다가 없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주거침입죄, 건조물 침입죄 유죄를 갖다 선고한 거는 기존에 나왔던 이런 초원복지 판례 같은 것들의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했거나 아니면 좀 오인한 것이 아닌가. 항소심 가면 이게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박용진 의원님께서 예.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할 때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대자보 좀 붙여보셨습니까? 다른 학교도 가서 많이 붙였습니다. 그때 혹시 네. 대자보 붙였다고 유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다른 걸로 처벌받았죠. 딴 걸로 딴 걸로 처벌받았잖아요. 여러분, 나주 벽서 사건이라고 갑자기 제 생각이 났어요. 영조 시대에 영조 임금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영조 임금을 이제 힐난하는 이런 이제 벽서가 붙어갖고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봉건 시대 때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임금의 정통성을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걸 붙여서 이렇게 비판하고 비하하고, 그러면 나라를 전체를 흔드는 일로 이제 해서 처벌을 받고 뭐 엄청난 피바람이 그때 불었죠. 그거는 봉건 왕조 때 얘기고요. 경찰이 뭐 왜 저랬는지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검찰은 왜 또 저걸 기소해서 재판까지 갔는지도 모르겠고, 재판부는 왜 저거를 굳이 해서 이렇게 그냥 사회적인 이야기거리를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보장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집회 결사 자유입니다. 그것은 서로 말하는 것,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막지 않겠다라고는 헌법적 권리예요. 이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전두환 때 싸우고 노태우 때 싸웠는데 지금 갑자기 이거 봐라, 건조물 진입했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민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저는 몰랐는데 전에 저 대자보가 붙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도 제가 아마 의견을 그냥 내버려 둬라. 누가 북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그 삐라 1200만 장이 아니라 1억 2천만 장을 뿌린다 한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치우기가 힘들지. 누가 그걸 받아보고서 북이 훌륭하구나, 우리 정부 문재인, 이렇게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저렇게 그냥 비비 꽈갖고 대자보 붙이는 걸 학생들이 본다고 한들 어느 학생이 저걸 보고 반정부의식을 가질 거면, 그러니까 건조물 침입이라고 하는 좀 지연 말단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 경찰이나 검찰이나 잘 납득이 안 가고요. 재판부의 판결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과정이 괜히 문재인 정부가 독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우파 진영의 오해를 가져오게 해서 괜한 사회적 논란 가져오는 거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 정도 가지고 아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학가가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오해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박원순 의원님 말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오해가 아니라 금방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일상적이고 살벌한 일상이에요. 거봐요, 이렇게. 자, 아니, 그게 아니라 보십시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떤 것을 끌어다 대더라도 처벌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역사 왜곡 보십시다.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관련해서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6.25나 세월호 천안함 관련해서는 처벌하자는 얘기 없죠? 문재인 정부에서 한다면 했어야죠. 대북전단도 마찬가지예요. 대북전단도 사실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온갖 이 표현의 자유, 북한의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처벌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무언가 우리 스스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거를 그야말로 자인하는 꼴이고, 마지막 이 대자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독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국민들께서. 따라서 이 역사 왜곡, 대북전단, 다음에 이번에 대자보 처벌,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정말로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 혹시 역사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좀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두 분 의원님의 서로 다른 의견들 고루 전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악플입니다.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무방비 뚫린 부산항,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선원 21명 중 16명이 집단 확진, 부산항 입항 전에 선원 3명이 고열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장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아 하선. 러시아 선박이 부산 검역 단계 코로나 유증상자 없음 전자 검역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역수가 확인 절차 없이 검역증을 발부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일에 하역 작업, 러시아 선원 작업 관계자들 대부분 마스크도 안 착용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해운사 소속 선박 아이스 크리스탈로에서도 한 명이 추가 확진됐고요. 러시아 선박 미일 접촉자가 61명에서 92명으로 현재 증가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지금 새로운 데이터도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51명이 늘었다는 속보입니다. 여전히 많은 수치입니다. 총 12,535명이 됐다는 뉴스 속보도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직접 만나보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선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는 오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0년지기에 아는 오빠를 2명의 자매가 신고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범죄 현장에는 늘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범죄 현장부터 저와 함께 다녀오시죠. 아는 오빠가 집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준다고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유죄, 왜일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아는 오빠. 아는 오빠. 친한 오빠를 조심하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걸지 함께 보시죠. 아는 오빠의 호의인 줄 알았는데 점점점. 지난해 3월 40대 남성, 48세 남성 오빠죠. 그리고 28, 26의 친자매 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대 오빠와 20대 자매가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오빠 동생 사이였다고요. 그런데 그 오빠가 속도가 빠른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 주겠다라면서 제안을 하고 20대 자매는 우리 집에 오세요 오빠라고 방문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자매들이 이 오빠를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건데 박선배 변호사님, 아니 이렇게 친한 오빠가 와이파이까지 설치해 주겠다, 오빠 오세요 라고 하고서 신고를 하다니 이거 뭡니까? 이 40대 남성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가게에는 오랜 시간 같이 근무해온 주방장이 있었습니다. 예. 20대 자매들은 바로 이 주방장의 조카들이었습니다. 아하. 이 40대 남성과 20대 자매들이 알고 지낸 지가 10년이 됐으니까 10년이요? 이 자매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겠죠? 예. 그럼 이 자매들은 이 40대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든 삼촌이라고 부르든 상당히 믿고 따라왔겠지요. 예. 그런데 와이파이가 다소 느려서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40대 남성이 와이파이를 좀 더 빠른 장비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니 돈을 받고 교체해 줬겠습니까? 당연히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고 할 것이었고 예. 이 모습을 본 자매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오빠가 너무 고맙고 든든했겠죠. 예. 그런데 이 고맙고 든든한 오빠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니 좀 다소 황당해 보이는데, 박선배 변호사님,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면 그냥 단순히 아는 오빠가 아니라 뭐 친한 오빠. 저는 좀 보니까 삼촌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친한 오빠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사이였겠군요. 그렇죠. 그 정도로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주방장인 자기 삼촌을 통해서도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를 교체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도 쉽게 집에 들어오라고 허락을 해줬고. 오빠 들어오세요. 그럼요. 그리고 무료로 이 교체를 해주겠다는데 그동안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만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만큼 믿고 집에 들어오도록 해줬는데 사단은 벌어지고 말았죠. 그렇군요. 이 친한 오빠를 상대로 왜 신고까지 했는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 단서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단서 3번, 3차례 단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였던 이 오빠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 3차례의 내용도 살펴보시죠. 뭐가 3번이에요? 수상쩍은 행적 3번이나 집에 3번이나 집에 찾아갔다. 한 차례 방문한 다음 날 지금 이미 한번 집에 왔는데 두 번째 또 간 거예요. 안방에 공기가 2대면 이 사용이 좀 원활하지 않아. 작은 방에 설치하자 라고 2차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오빠가 인터넷이 잘 작동이 안 되니 좀 내가 좀 점검해 줄게 라고 3차 방문을 했는데 작은 방에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한 뒤에 뭔가 좀 각도를 맞추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박상훈 변호사님,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하는데 뭔 3번이나 갑니까? 통상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는 한 번에 끝내죠. 해보셨습니까, 집에서? 네, 그럼요. 사용하는 사람이 굳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2차, 3차 방문할 일이 없는데 예. 이 40대 남성은 새로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두고 난 다음에 기존 공유기와 새로 설치한 공유기가 안방에 같이 있으면 사용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새로 설치한 공유기는 작은 방으로 옮기자고 제안하면서 2차 방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같은 날 잠시 후에는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새로 설치한 와이파이 공유기 인터넷 점검차 한 번 더 방문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3차 방문을 하는데 아니 그 오빠의 말이 좀 일리가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예. 저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믿었던 오빠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예. 알고 봤더니 이 작은 방은 이 자매들이 속옷과 옷가지를 두는 곳, 즉 자매들이 평소에 옷을 갈아입는 곳이 바로 이 작은 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와이파이는 직접 코드를 연결해 접속을 시도하기 때문에 코드 연결 상태를 점검하면 족하지 굳이 이 와이파이의 각도를 맞추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허. 작은 방으로 새로운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동 설치하고 난 다음에 각도를 맞추는 행동에서 미심적인 부분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는데 네. 굳이 자매들이 옷을 갈아입는 그 작은 방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서 굳이 와이파이 공유기의 각도를 맞춘다는 건 전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서 3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래서 와이파이, 이게 3번째 단서입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이 와이파이 공유기가 도대체 뭐길래 공유기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는 단순 와이파이 공유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내장이 돼 있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공유기가 몰래카메라 역할을 하고 찍는 거를 본인의 오빠 휴대전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완전 CCTV네. 알고 보니 몰래카메라용 공유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빠는요, 2017년 5월에도 8월에도 해당 공유기 판매 업체로부터 똑같은 공유기, 카메라 내장 USB를 구입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박성 변호사님, 이 공유기가 이렇게나 성능이 돼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알고 봤더니 이 와이파이 공유기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초소형? 이 40대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바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보안용 CCTV 수준의 몰래카메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인데 예. 바로 이렇게 카메라가 내장된 와이파이 공유기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매의 집에 방문해서 이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 몰래카메라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리고 그 유사한 전력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텐데 예,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오네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공유기를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USB를 구입한 전력도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 뭐 좋은 오빠가 아니라 완전 나쁜 오빠네요. 완전 나쁜 오빠죠. 그 나이 차이도 꽤 되고 10년간 알고 지냈던 조카 같은 동생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매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서
와이파이 공유기라는 명목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시청을 할 의도로 3차례나 방문해 석연치 않은 행동을 반복해왔던 것. 아니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게 왜 불법 촬영 혐의가 아니라 주거 침입죄. 아까 우리 뭐 대자보 할 때도 주거 침입이었는데 이게 왜 주거 침입이냐라는 부분입니다. 함께 보시죠. 법원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의 공유기 설치 목적으로 집 방문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주거 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박 변호사님, 이게 왜 주거 침입입니까? 일단은 다행히도 촬영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촬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촬영 대상이 특정돼서 카메라 렌즈로 포착하는 행위 있어야 돼요. 예. 쉽게 얘기해서 그 화면에 피해자들이 담기는 정도에까지는 이르러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 정도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죠. 주거 침입죄는 충분히 성립 가능한데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는 주거 침입이 성립한다. 그렇군요. 그리고 승낙을 얻고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이 기망을 통해 얻어낸 승낙이라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에서도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와이파이 공유기라는 사실을 자매들에게 알렸으면 당연히 자매들은 설치를 거부했을 텐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장맛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벌써 하늘이 새까맣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언제부터 장맛비 쏟아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영 캐스터, 비가 많이 내리네요. 날씨 어떤가요? 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듯 하늘 표정이 무척 어둡습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에는 빗방울이 다소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서울 내륙 곳곳으로는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또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비구름대가 몰려들면서 오늘 오후면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강원 북부와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 쏟아지면서 제주도는 내일 오전에, 강원도는 내일 저녁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최고 80mm, 남부지방은 50mm 정도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 대구는 27도, 부산은 26도에 그치겠는데요. 다만 남쪽에서 습한 공기가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없어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꼼꼼히 해주시고요. 또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죄, 대자보 붙였다고 유죄라는 주제로 정혁진 변호사와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